벌써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감동받으려고?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감동받으려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상대 속도 이야기까지 했죠. 자, 상대 속도 얘기를 일반화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의 41쪽 이야기입니다.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잘 가져놓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배우든지 다 잘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 속도 얘기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지요. 사였니? 3. 자,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움직이는 관측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움직이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였어. 지난번에 BTS를 보고 이야기했었지, 그치?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식의 결과를 갖냐면 상대 속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는데 상대 속도라는 것은 항상 남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준 값이다. 남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준 값이다. 속도기 때문에 벡터야. 그래서 얘는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VAB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얘는 VB 빼기 VA다라고 하고 VAB라는 값은 뭘 뜻해 주냐면 A가 본 B의 속도라는 뜻이야. 그래서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를 해주는데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되겠다. 오케이? 직선상의 운동은 남의 거 빼기 나의 거, 남의 거 빼기 나의 거 방향이 반대일 때는 빼기만 조심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들 딱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북풍이 바람이 나옵니다. 보통 바람, 자동차 또는 사람 얘기들이 많아. 북풍이라는 바람은 어떤 바람을 북풍이라고 할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지 풍향은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북풍이 10m/s로 부는 날 동으로 10m/s로 달리는 사람이 본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라는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점을 찍어요. 상대 속도 문제는 항상 출발점이 점으로부터 시작해. 자, 바람이 붑니다. 어떤 바람이 불지? 방위를 이쪽을 북쪽이라고 한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이 바람이 V바야. 크기는 얼마지? 10m/s라는 속도를 갖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동으로 달립니다. 사람이 얼마의 빠르기로 달리지? 10m/s로 달려. V4라고 하자. 이때 사람이 바라본 바람의 속도는 V4바라고 하자. 얘는 V바 빼기 V4라고 이야기하자. 우리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해줬지? 대은아, 벡터의 뺄셈 어떻게 해줬지? 벡터의 뺄셈 어떻게 했지?
첫 시간에 한 건데.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이구나. 영상 안 봤구나. 그럼 벡터 뺄 쓰면 어떻게 하지? 응? 가인아, 벡터 뺄 쓰면 어떻게 하지? 지민아, 벡터 뺄 쓰면 어떻게 하지? 선이 날 거고. 시아야, 벡터 뺄 쓰면 어떻게 하지? 주민아, 벡터 뺄 쓰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 뒷 대가리에서 앞 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라고 했지. 뒷대가리에 사가 있네. 뒷 대가리에서 앞 대가리 바가 있거든. 이쪽으로 화살표 보내준 게 상대 속도야. 그러면 바람은 무슨 바람이지? 북동풍이 되겠지. 북동풍이 얼마로 부는 거죠? 10 루트 2 미터 퍼 세크로 분대요.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 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또 유명한 상대 속도.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옛날 인천과학고 문제로 옛날 진과학 생기기 전에 2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즘 1학년 1학기 유형은 없다. 수능 유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거의 다루진 않아, 인과계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문제를 구성해 볼까? 이렇게 구성해 보자. 바람이 없는 날, 바람이 없대.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없으면 비는 어떻게 오지? 연직한 방향으로 오겠지. 연직하다는 것은 지표면에 수직하다는 뜻이야. 그게 왜 연직인지 아니? 연자가 납, 연자야. 납이래, 납. 추. 그게 왜 연직이야? 추를 납으로 만들어 놓고 실로 매달아 놓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놓게 되면 얘는 중력 방향으로 나란하게 있지. 그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해. 지구 중심 방향.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물체 운동은 지구를 뭐라고 봐? 완전한 구라고 보지. 그래서 지표면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 그 나란한 방향을 우리는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비가 온대. 이때 V의 속력으로 달리는 차 안의 관찰자는 비가 연직 방향과 셋다의 각을 이룬다라고 얘기해. 자, 각을 이룬다고 한다. 이때 비의 속력은 얼마일까? 실제 비가 갖는 속력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얘도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출발점 어디라고? 상대속도 문제니까? 대훈아, 어디서 출발하자고? 너 수업 집중 안 할 거지? 선생님이 아는 선생님 중에 이대훈 선생님이라고 있어. 대훈이 리시지? 김씨야? 이대훈 선생님, 김대훈인가? 영어 쌤인데 학원을 때려치고 마카오로 건너갔지. 마카오에서 관광업 쪽 하던데.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하고 광동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자, 비의 속력을 상대 속도를 계산할 때는 어디서 출발하기로 했지? 그치, 점에서 출발하기로 했어. 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어떻게 출발합니까? 비의 실제 방향을 표시해 볼까? 비는 실제 이렇게 오고 있어. 근데 사람은 어디로 달리고 있니? 수평 방향으로 달리고 있겠지.
V라는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이때 이 사람이 봤더니 B는 연직 방향과 몇 도를 이루면서 오고 있다고? 이 방향으로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때 상대 속도 구하는 식을 한번 보기로 하자. 사람이 바라보는 B의 속도는 B의 속도에서 사람의 속도를 빼준 만큼이야. 이때 B의 속도라는 것은 이항을 시킬 수 있으니까 사람의 속도 더하기 사람이 바라보는 B의 속도라는 뜻이야. 자, 요 방향이 사람이 바라보는 B의 속도가 있는 방향이야. 근데 이 방향으로 누가 오지? B의 속도, 실제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와 사람의 속도야. 얘와 얘가 합쳐져서 얘가 되는 거지. 그럼 평행사변형의 결과가 뭐가 되는가? 벡터 합성에서 평행사변형법을 생각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 이 벡터니까, 자, 얘는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가 얼마가 되게? V가 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게 누구의 속도야? 사람이 바라보는 B의 속도이고, 이 속도가 뭐가 돼버리지? 실제 B의 속도가 돼버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크기는 V야. 자,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돼버리죠? 탄젠트 세타는 VB분의 V라는 값이 돼버렸어. 사람의 속도. 따라서 B의 속도는 뭐가 돼버립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V가 되었다라고 연습 문제 나올 거야. 예제 문제.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다. 오케이? 자, 이 책에 있는 예제 갖고 한번 볼까요? 이 책의 예제를 이용해서 살펴보는데, 이 책의 예제는 자, 44쪽 예제 갖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예제, 유사한 예제를 올해 진학 1학년 보충 프린트에서 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유사합니다. 자, A, B 두 점이 25m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25m라고 해요. 이때 A라는 사람은 동쪽으로 3m/s로 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자, 남쪽으로 4m/s로 걸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상대 속도는 얼마이고 가장 가까워졌을 때 그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 거리는 얼마인지를 살펴보자. 두 녀석이 다 움직이면 어렵잖아. 그치? 그러면 한 녀석만 움직이는 거로 보면 돼. A가 보는 B의 상대 속도를 구한다면 A 스스로는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누구만 움직이죠? B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 속도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그림 그릴 거니까 아래다 해주자. A가 본 B의 속도는 자, VAB야. 자, 이 값은 VB 빼기 VA야. 상대 속도는 어디부터 출발하자고 했지? 가인아, 상대 속도는 뭐부터 출발하자 그랬어? 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점을 찍었어. 옆에다 할까? 점을 찍었어. A 속도는 어떤 방향? 이쪽 방향으로 3m/s야. B의 속도는 어떤 방향? 남쪽 방향으로 B의 속도를 갖겠지. 이때 A가 본 B의 속도는 얼마가 돼버리죠? A가 본 B의 속도는 VB 마이너스 VA가 되는 거지. A 대가리에서 B 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A 대가리에서 B 대가리로 보내준 이 값이니까
3대 4대 5m/s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상대 속도는 남서쪽으로, 자 5m/s의 속력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B를 느낄 때 나는 정지해 있는 거야. 그리고 B가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지. 맞아?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각이 얼마야? 37도야. 특수각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37도, 53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 얘가 37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최단거리는 이렇게 구해줍니다. A는 정지해 있고 B가 가장 가까이 지날 때는 B가 지나가리라고 예상되는 상대적인 경로에 수선을 보내준 값이지. 자, 그렇다면 변의 B가 3대 4대 5가 되는 녀석이야. 여기가 37도면 얘도 37도잖아. 그럼 이 거리는 얼마에 해당하지? 4에 해당하는 거리지. 빗변이 25면 4에 해당하는 거리는 20m만큼이 되겠지. 그래서 최단 거리는 20m야. 그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얘는 이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를 가니? 5m/s로 갈 거거든. 근데 이 거리가 얼마야? 15m가 되잖아. 따라서 이때까지 걸린 시간 t는 얼마? 15m를 5m/s로 가니까 3초가 걸렸다라고 하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많이 사라졌다가 다시 인과학 1학년 보충학습지에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하고 아주 유사하게 중간고사 때 나왔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책엔 연수 문제로 나와 있는데 이 연수 문제를 뭘로 살펴보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지. 강물 문제라는 제목을 붙여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강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강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강물 문제.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의 폭을 몇 미터라고 할까요? 120m라고 하자. 이때 잔잔한 물결에서 5m/s로 갈 수 있는 배가 있다라고 해. 이때 강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얼마의 속도로 흘러내려오는데? 3m/s로 흘러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잡아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최단거리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가장 갈 수 있는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최단거리라는 것은 강의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건너게 되는데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가는 거를 우리는 최단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 배를 A에서 B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뱃머리를 어디를 향해서 출발해야 돼? 뱃머리를 어디를 향해서 출발해야 되지? 상류로 향하는 방향으로 출발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동안에 배가 아래로 떠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배가 가는 속도는 이 속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최단거리에서 1번 질문. 강둑에서 본 배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강둑에서 본 배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강둑이 뭔지 몰라요? 뱅크! 영어로 뱅크야, 뱅크. 은행 말고. 스펠링 똑같은데. 서은아, 강둑이라는 게 뭐지? 강강? 수월래? B에서 바라보고 강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보통 대단한테 강둑에 들어가서 그럼 B야? 가인아, 강둑이 뭐지? 보통 강이 흐르면 양쪽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방을 쌓아놓단 말이야. 또 자연제방이 있을 수도 있어. 요번에 이거 무너졌잖아, 몇 개. 무너져갖고 어디야, 오송 지하터널 거기에 침수된 거 아니야. 14명인가 죽었잖아. 그 강을 막고 있는 제방을 강둑이라고 해. 응? 인공제방도 있고 자연제방도 있어. 근데 자연제방은 얘네들이 공류라는 걸 만들어줘. 공류가 뭔지 아니? 공류라는 게 물이 흘러가면서 강물이 꾸불꾸불하게 내려오는 게 자연적인 모습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강 유역 같은 사진을 보면 강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옛날에 이게 지형에서 지구과학에 나왔는데 요즘 다 없어졌더라. 기본적인 거 다 없어지고 쓸데없는 것만 드립다 잔뜩 넣어놓은 이상한 새끼들이 많아갖고. 자꾸 그 내용을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갖고 아닌데. 그래서 이런 강둑이라는 것은 그래. 근데 이번에 또 윤석열 4대강 사업 플러스 하기로 했지. 왜 4대강 사업을 왜 해야 되냐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이렇게 흘러가야지 빨리 흘러가. 유속은 빨라지지만 옆에 지역이 침수될 확률이 적어. 그래서 요즘 하천 사업할 때는 강을 똑바로 뚫는 작업을 해. 그때 쌓는 게 인공제방인데 그게가 강둑이야. 그럼 물이 확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쓸 물이 없잖아. 그래서 보를 놓는 거야. 보라는 거는 강을 중간중간에 댐처럼 막아. 댐처럼 막아 그거를 물을 저장하는 장치를 해. 근데 그것도 왜 필요하니? 강보 다 없애야 되고 막 난리 났지. 녹차 라떼 어쩌고 저쩌고. 가장 중요한 강물의 용도는 농업이야. 농사 짓는 데는 그게 녹차 라떼가 됐든 진짜 라떼가 됐든 상관없어. 초코라떼 됐든 상관없어. 농업 용수는 3급 용수까지 다 쓰거든. 물만 있으면 돼. 식물이 자라는데 중금속만 없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끌어다 쓴단 말이야. 옛날에 선생님 아는 사람들은 아닌데 이런 적이 있어. 몇 년 전인데 한 5, 6년 전 겨울철에 딸기 나오는 거 아니? 마트 가면 딸기가 나오지. 한 팩에 보통 10,000원 안팎 한단 말이야. 작은 팩이. 근데 갑자기 이 딸기 한 팩에 3만 원인가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 4대강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어. 딸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동네가 금강 유역 지역이야. 논산 이쪽 지역에 있는데 딸기를 겨울철에 진짜 기르다 보니까 난방을 해줘야 돼. 비닐하우스에서. 근데 난방을 할 때 어떻게 난방합니까? 보통은 기름을 떼갖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돼. 기름을 떼갖고 따뜻하게 만들면 비용이 증가하잖아. 농업용 석유를 써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아무리 싸도 많이 들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개발했어.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만들어.
이중으로 만든 다음에 중간층에 물을 갖다 쓸어 내리게 해. 그 물은 금강에서 퍼올려 갖고 물을 내려가게 해. 그러면 물은 비닐하우스를 흘러 내려오면서 공기가 더 차잖아. 물이 어떻게 되니? 열을 공기 중에 내뿜는 거야. 열 평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 비닐하우스 안에 공기가 따뜻해진대. 그래서 물을 이용한 난방을 한 거야. 이것만 믿고 딸기 농사를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들이 와갖고 금강보를 다 없애버렸어. 펌프가 헛돈 거야. 물이 안 내려왔어.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딸기가 다 얼어 죽었어. 그래갖고 그해 아마 딸기를 거의 못 먹었을 거야. 너네 5, 6학년 때야 그때가. 5학년? 4학년? 이때쯤에 딸기 값이 엄청나게 비싸갖고 겨울에 딸기를 못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내가 뭐 4대강 사업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닌데 과학적 논리를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야. 과학적 논리. 자, 그러면 너 전국대 나갔었니? 토론대 아직 안 했니? 인천대 끝났니? 어? 몰라? 연락이 없어? 그게 되게 재미난 게 그거야. 학교 선생님들하고 주로 평가해갖고 할 때 이제 지난번에 과학 토론대회 주제가 뭐였냐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많이들 알고 있을 건데 아는 사람. 과학 토론대회 주제. 그거지. 그때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심사위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논조로 얘기해야 돼. 왜?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찬성하는 쪽 하면 감점 요인이 커. 비판적이야. 근데 심사위원 하는 분들이 대학 교수인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 학교 선생님들은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감정적인 데 비해서 대학 교수들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이야. 과학적 논리가 더 중요해.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잖아. 그래갖고 찬성해야 돼. 근데 그것도 상당히 좀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나는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해.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왜?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작으리라고 추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발생하는 핵종이 뭐 상당히 몇 가지라 그랬지? 핵종이? 몇 가지라니? 한 70여 종이라고 했니? 근데 지금 삼중수소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만 하는데 삼중수소는 물이야. 자연 중에도 존재할 수 있어. 자연 중에 존재하는 물을 이용해서 삼중수소를 얻어내고 있거든. 그런데 뭐 자연 중에도 있어. 태평양에 희석되면 거의 우리나라에 영향 안 준다는 논조. 더 위험한 게 뭐야? 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더 위험해. 걔네들은 최근에도 세슘에 오염된 우럭인지 뭔지가 후쿠시마 아파트에서 잡혔대잖아. 근데 그게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알프스라는 장비를 이용하면 덩어리 큰 그런 세슘과 같은 녀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추출해서 없앨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삼중수소가 미량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연 중에는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의 삼중수소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바닷고기 안 먹어야 되겠네? 후쿠시마 고기만 안 먹으면 될 거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고기는 매번 식약청에서 나와서 찍고 다녀. 그 수산물 시장 다니면서 다 방사능 계측 장비 갖고 다 찍고 다녀. 그래서 안전해.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 얘기할 때 회 먹고 왔는데 어때서? 아직 방류도 안 했어.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안 먹니?
솔직히 식중독이 위험해서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겠는데 왜 안 먹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야. 옛날에도 한 번 있었잖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걸린 소 어쩌고저쩌고. 광우병 걸린 소는요, 미국 애들이 도축도 안 해. 도축 안 하고 그냥 바로 살처분해버려, 개들도. 우리나라 구제역이라는 병이 생기거든. 소, 돼지 등에서 생기는 병이야. 어떻게 하는지 봤니? 구덩이 파고 묻어버려. 우리나라도 그런 건 다 안 잡아. 아주 나쁜 사람들이, 먹거리 갖고 장난친 사람들이 병든 소나 닭, 돼지를 도축하는 사람은 간혹 있는데 보편적으로 도축장에서 그 도축 안 해줘. 딱 보고 병 들었다 그러면 신고해. 여기 걸린 거 있는데요. 그럼 그 농장 다 살처분이야. 인근 지역까지 다 살처분 시킨단 말이야. 조류독감 걸린 닭 튀김 먹어본 사람 있니? 없지. 살처분하거든. 걸린 거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다 죽여버려. 요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그거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치사율이 100%. 그나마 그게 인수 공동병이 아닌 게 엄청 다행이지. 인수 공동병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갖는 병. 사실은 요번에 전 세계로 있었던 이 코비드라는 거, 이 코비드라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거 원래 인수 공동병이 아니야. 주로 박쥐들이 갖는 그냥 바이러스야. 근데 박쥐나 이런 애들한테는 아무 영향 안 줬단 말이야.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지. 조만간에 마스크 써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이번에 보니까 집계가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 환자가 20% 증가했대. 미국은 80%. 또 마스크 쓰라고 할지 몰라. 마스크값 올라가기 전에 또 사놔야지. 마스크 쓰는 거야 그 얘기했다고? 선생님 5차 접종 끝났어. 자 그러면 강둑에서, 강둑이 말이 길어졌구나. 강둑은 강을 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제방을 얘기해. 즉 지면에 대한 속도라는 뜻이야. 지면에서 바라봤을 때 배의 속도는 얼마로 보일까? 얘가 5고 얘가 3이니까 얘는 얼마여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4m/s야. 자, 두 번째 배가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배가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자, 얘는 4m/s로 120m를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얼마가 되지? 얘는 30초의 시간이 걸리겠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강물 문제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최단시간 문제야. 지금 배가 갖는 5m/s의 속력 중에 일부만을 강을 건너는 데 썼지. 그렇다면 빨리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속도를 강을 건너는 데 쓰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 동안에 강물에 의해서 떠내려오겠지? 자, 그렇다면 실제 지면에서 보는 이 속도는 얼마가 돼버리지? 루트 34m/s가 될 거야. 그래서 최단 시간은 이렇게 본다. 강둑에서 보는 배의 속력은 얘는 루트 34m/s야. 5점 몇 m/s가 되겠지. 5.9, 8 이 정도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돼버리죠?
얘는 지금 배가 이렇게 갈 거야. 그럼 120m를 어떤 속도로 건너는 거지? 5m/s라는 속력으로 건넌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몇 초가 걸리지? 24초가 걸리게 될 거야. 세 번째, 그동안 건너는 동안 배가 하류로 떠내려간 거리는 얘는 24초 동안에 3m/s로 흘러내려가는 거지. 건 동안에 계속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몇 미터가 되지? 72m만큼을 떠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강물 문제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인데 인과학은 안 배워. 진과학만 배웁니다. 인과학은 1학년 때 너무 찻대고 포대고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수업 들으면 인과학은 안 배운 인과학 안 배운 거 맞냐고 인과학 잘 모르겠어요. 응? 근데 선생님이 말하실 때는 다 인과학. 수능 특강만 배웁니다. 1학년 1학기 기준. 가서 보면 알 거야. 애들이 다 수능 특강만 풀고 있어. 근데 수능 특강을 풀기 위해서는 진짜 고도의 정신세계가 필요해. 문제풀이 스킬.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내니?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이용해야 돼. 그래서 입교 전까지 충분히 다양한 연습을 시킬 거야.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이런 거 풀어도 숙제는 인과학 가는 사람들은 다른 걸 줄 거야. 수능 특강 유사 문제들을 주로 주게 될 거야. 근데 모르겠어. 이번에 겨울방학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겨울방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학교에서 하실 거거든. 합격자들한테 학교 설명을 다시 해주실 거야. 그거 할 때 올해는 어떻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거야. 그걸 봐야 될 것 같아. 내년 수능 특강이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거든. 그러면 학교 나름대로 어떤 작업책을 찾겠지. 옛날 수능 특강을 계속 쓰던가. 근데 아이들한테 옛날 수능 특강 계속 강요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 왜 1학년 때 수능 형태의 문제를 배우냐면 옛날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난번 교장 선생님인가 이런 얘기했대. 인과학 애들이 수능을 너무 못 봐서 수능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사실 인과학 졸업생이 수능 봐갖고 대학 가는 애들 거의 없어. 재수하는 애들 빼놓고는. 거의 다 특기자 전형이나 특별 전형 아니면 수시 전형으로 다 들어가는데 굳이 왜? 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1학년 때는 1학년 1학기 때는 수능 특강 형태로 나가게 된 것 같아. 지금 1학년 선생님이 새로 오신 선생님인데 엄청나. 미친 사람이야. 왜? 최근 수능 문제 별로 안 써. 옛날 수능 특강 문제 막 써.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EBS에서 2006년인가 7년부터 그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수능 문제들을 다 제공해 주거든. 수능 문제, 모의 수능 문제, EBS 교재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서비스해 주는데 거기에 안 뜨는 문제를 줘. 그럼 2000년대 초반 문제란 얘기야. 2000년대 초반 문제. 미친 거지. 학생들한테 공부할 뭐를 안 줘. 동기부여를 안 해줘. 참고로 진과 올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동기부여를 엄청나게 시켜주셨어. 어떻게? 부교재만 완전히 풀 수 있어도 상위 30% 안에는 들어. 이것만 갖고도 80점 이상이 나와.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지? 그 부교재를 겁내 열심히 풀겠지. 그러니까 점수들이 비교적 높게 나와. 인과학은 수업 내용 나갔고 부교재를 줬어. 숙제. 올해 수능 특강 문제를 줬어. 거기에서 하나도 안 나와. 왜 풀라고 해 그걸? 이해 안 가지.
왜 풀라고 해? 풀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거는 나쁜 거지. 그 애들이 뭘 할지 몰라. 시험 보고 와갖고 망연자실. 우리 학교 선생님 미쳤어요. 미친 거 맞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것만 봐도 다 끝이야. 참고로 진과과일 친구들은 올 선생님 기준으로 요 책만 예제 문제만 다 풀면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요 책의 예제. 우리 시작이니까 예제 문제는 선생님이 특별히 얘기 안 해도 풀어주시길 바래. 이걸 풀다 보면 나중에 엄청 잘할 수 있어. 계기가 되니까 이 책 위주로 꼭 푸세요. 진과. 인곽 쓸 사람이 누구지? 인곽 쓸 사람. 진곽 쓸 사람. 마지못해서 진곽 갈 사람들은 좀 나중에 좀 행복할 거고 인곽 갈 친구들은 1학기 때 좀 불행할 거야. 힘들 거야. 아마. 목표의식이 없어. 자, 그러면 왜 구원이가 됐지? 응? 추워? 여름철에는 잠바 같은 걸 갖고 와. 가벼운 거. 오늘 좀 춥네요. 그럼 끌까? 끄면 바로 더운데? 추운 사람. 딱 좋은 사람. 내가 딱 좋은데. 가인아, 우리가 좀 희생해주자. 추우면 감기 걸리니까. 온도를 낮춰주고 싶은데 온도 낮추면 냄새나. 그래서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원을 바꿔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운동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살펴볼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살펴볼게.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가속도는 한자어로 이렇게 쓴 아이야. 이거 무슨 자지? 힘력에 입구가 붙어 있어. 뭐지? 입에 힘이 붙었어. 뭐야? 옛날 사회가 농경 사회라는 걸 생각해봐. 입에 힘이 붙었어. 이빨이 세다. 뭘까 이거? 더할 가짜지. 더하다 가짜야. 입이 붙으니까 어때? 힘을 더 해줄 수 있겠지. 농사 지을 때. 응? 그래서 더할 가짜야. 자, 얘는 빠를 속자야. 얘는 정도 도자야. 정도 도자. 영어로 가속도는 뭐지? acceleration이야. 비슷한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자동차 뭐지?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이라고 하지. 엑셀레이터. 엑셀러레이션이 이게 가속도라는 뜻이야. 엑셀레이터 가속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I인데, 자, 여기에 기호를 따서 가속도는 앞으로 기호 A라고 쓰기로 할게. 그리고 원래는 벡터야. 벡터를 볼 일은 가속도 별로 없겠지만 벡터라고 한다. 그럼 가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까? 자, 평균적인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자. 일정한 시간 또는 어떤 단위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자, 이것을 가속도로 정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속도는 말로 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체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자, 얘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는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속도라는 녀석이 미터 퍼 세크지 나누기 세크니까 미터 나누기 세크야. 번분수가 돼서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를 식으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어. 자, 상황을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어떤 운동하는 면 위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처음 속도 v1이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 보통은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벡터 표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원칙은 해야 되겠지만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물체의 속도는 v2라는 속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해. 이 시점에서의 시간을 t1, 이 시점에서의 시간을 t2라고 이야기한다면 얘의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가 돼버리지? 이 경우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해. 자, 그리고 걸린 시간 t, 델타 t는 얼마가 되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때 가속도 A라는 녀석은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죠? T2-T1분의 V2-V1이라고 쓰고 다니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었다라고 평균적 정의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부수적인 얘기들은 책으로 보면 가속도의 단위는 자, 칠판에 쓴 것처럼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그 이유 다시 부원해 드리면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세크, 그래서 번분수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된 거지. 그래서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지. 그래서 얘는 벡터라고 얘기한다. 가속도는 벡터이다. 한편 가속도와 속도 변화량이 서로 나란한 방향이야.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같다. 자, 이때 가속도의 부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부호. 자, 먼저 참고로 속도 부호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자. 자, 속도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속도의 부호를 살펴보는데 속도가 양의 값이래. 그러면 우리 S 쓰지 말고 X를 써서 이야기해 보자. 델타 X라는 녀석이 직선상으로 X방향으로 쭉 가면 그냥 이동거리를 델타 X라고 할게. 델타 X의 크기가 양의 값이란 얘기지. 얘는 X2의 크기가 X1의 크기보다 크다는 뜻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S로 썼어. 그럼 어떤 의미가 생기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어진 거지. 어느 방향으로? 보통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양이다. 그럼 얘는 보통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는 걸 뜻해줘. 운동 방향이 된 거야. 속도가 음의 값이래. 그럼 델타 X가 음의 값이 돼버리고 X2가 X1보다 작아. 나중 위치가 원점에 더 가깝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가속도의 부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가속도의 부호가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가속도 부호가 갖는 의미를 보는데 가속도가 양의 값이 돼. 그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델타 V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양의 값이란 얘기야.
델타 V 나누기 델타 T가 되니까 크기만 갖고 얘기할 때 직선에서 자, 이 얘기는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어떻다는 뜻이야? 크다는 뜻이지. 그러면 가속도가 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속도가 증가한다. 만약에 가속도가 0이래. 속도가 0이면 정지 상태를 갔는데 가속도가 0이래. 그럼 델타 V가 0이지. 속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속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더라. 이 운동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가속도가 음의 값이 되는 경우를 보자. 가속도가 음의 값이야. 가속도 음의 값은 델타 V가 음이라는 뜻이야. 그죠? 자, 델타 V가 음이라는 얘기는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더 작다는 거지.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속도가 감소한다는 뜻이야.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얘는. 한번 이야기해 볼게, 조심할 부분을. 자, 속도가 숫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5, 3, 2, 1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계속 줄어든다면 얘는 0, 멈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똔똔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해요?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속도가 감소되는 거야.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어떻게? 0이 될 때까지 보자. 이때까지는 빠르기가 어떻게 되지? 감소해. 속도도 감소하고 빠르게 감소해. 근데 이 마이너스 속도의 부호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어? 운동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이후부터 멈췄다 이후부터는 빠르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빠르기 증가하는 거야. 이해해요? 절대값은 증가하는데 부호 붙인 값까지 감소해서 속도는 감소. 속도는 부호를 포함한 값이야. 속력은 절대값을 취하다 보니까 느려지다가 빨라지는 거야. 이런 거야.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와. 불어오는데 종이 비행기를 던질 거야. 그럼 종이 비행기가 바람을 뚫고 날아가지. 근데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 느려지지. 느려졌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바람 부는 쪽으로 빨라지면서 날아오는 운동이야. 그게 얘야. 아시겠어요? 그게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흔히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속도는 증가하고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면 감소한다. 그럼 문제 해결이 되지. 얘는 속도 방향, 가속도 방향 같지? 속도 증가한단 말이야. 얘 처음에는 속도 방향, 가속도 방향 반대야. 근데 정지했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는 같은 방향이 되지. 그래서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점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가 변화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속도 변화량. 자, 속도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델타 V라고 하는 값은 V2 빼기 V1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속도가 변화하는 경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속도가 변화하는 경우들. 자, 첫 번째. 속도의 크기가 변해도 속도가 변화된대.
자, 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력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이 되겠다. 자, 어떤 높이에서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한대. 그러면 자, 운동하는 시점에 따라서 점점점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지? 점점점 더 커지겠지. 오케이? 이때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경우잖아. 이해합니까? 처음 얘 갖는 이때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나중 갖는 이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얘는 속도 그림이라는 걸 따로 그려봐야 되겠다. 속도만 나타낸 그림을 속도 그림이라고 해. 자, 이쪽에 어떤 속도가 있었어? V1이라는 속도가 있었고 나중 속도는 자, V2라는 속도가 있었대. 그랬더니 속도 변화량이 얼마큼이 속도 변화량이 되지? 요 차이만큼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되는 거지. 즉 얘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이 대표적인 예는 자유낙하 운동 외에도 빗면에서 물체가 내려오는 경우도 똑같아. 오케이? 빗면을 따라서 물체가 내려오는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되고, 자, KTX가 출발하는 이런 형태의 운동들 또는 KTX가 속도가 줄어드는 운동도 할 수 있지. 정지할 때 이런 경우들이 속도의 크기만 갖고도 자, 속도가 변화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원운동이야. 원운동. 자, 원궤도상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자. 자, 이 물체는 지금 자, 이쪽 방향의 속도, 접선 방향의 속도 V1이라는 속도로 갖고 가고 있었어. 다시 틀게. 좀 더워졌지? 간신히. 더웠다 추웠다? 가인이 무지 더워졌지? 가인이 긴팔 입었잖아. 저렇게 현명한 생활을 해야지. 학원 오면 에어컨 빵빵 트는데 반팔 입고. 그지 준민아? 어? 오늘 밤, 어젯밤 열대야 직전이죠. 어제 밤 기온이 24도. 오늘 밤에도 24도가 예보돼 있어요. 지금 중국은 40도가 넘어갔던데 길바닥에서 그 맨홀 뚜껑에다가 호떡 굽고 있던데. 응? 기대해. 우리도 이번 8월 달에 그런 더위가 올 거래. 올해 예보된 더위 중에 우리나라 최고 기온이 45도. 그럼 학교 안 나가야 돼? 방학이잖아. 8월 끝나고 8월 중순부터 다시. 그건 학교장 재량이겠지. 교육 행정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겠니? 모르겠니? 저보다 잘 알죠. 자, 이쪽에 물체가 갔는데 이 물체를 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대요. 이 힘이 무슨 힘이지?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직한 방향에 힘이 나타나야 돼.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고 해.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해. 그러면 자, 얘는 빠르기는 변화시켜주지 못하고 우리 지난번에 벡터의 스칼라곰 얘기했지. 이 힘은 얘 속도 변화에 영향을 주냐 안 주니? 속도 크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질 않아. 오로지 당겨서 운동 방향만 변화시켜줘. 그래서 잠시 뒤에 보니까 얘가 이곳을 달리고 있대. 그래서 이쪽으로 나타나는 빠르기는 같지만 다른 속도 V2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 그럼 이 경우에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속도 어쩌고저쩌고 하면 상대 속도는 마찬가지지만 다 점으로부터 시작해. 점에서 뭘 써줘? V1을 해주고 나중 같은 점에다 V2를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럼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방향으로 처음 속도에서 화살표 보내준 게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지. V2-V1이고
뒷대가리, 앞대가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다. 오케이? 나중에 이거 호의 길이로 현이 되는데 호의 길이로 바꿔서 계산해 줘. 세 번째,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자,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운동이 포물선 운동, 또 진자의 운동. 이 책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운동을 얘기했는데, 자, 포물선 운동 갖고 설명해 보자. 여기 어떤 지면이 있어. 지면에서 물체를 비스듬하게 던집니다. 던지면 물체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된대요. 자, 얘를 V1이라고 할게. 얘와 또 다른 의미의 순간에서 속도 방향은 항상 곡선 운동에서의 속도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지? 그 순간에 접선 방향이었지. V2라는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자. 그럼 얘도 역시 한 점에다 속도를 그리면 되겠다. 자,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속도 V1이 있었어. 나중 속도 어떤 속도가 있니? V2가 있는 거야. 이때 속도 변화량은 원 쪽에서 투 쪽으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수직한 방향의 속도 변화량을 갖는구나. 이 값이 V2-V1인데 중력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야. 가속도는 우리 뒷단원에서 배우겠지만 곧 힘이 됩니다. 가속도는 힘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가 갖게 되고 가속도는 곧 힘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속도가 변하는 경우를 봤는데, 여기에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속도가 왜 변했죠? 이게 우리가 뒤쪽에 얘기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다 운동학이야. 얘는 동력학과 관계되어 있거든. 왜 속도가 변했을까? 왜 이 세 가지 경우 왜 속도가 변했지? 힘을 받았기 때문이야. 얘는 어떤 힘을 받았죠?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았어요. 중력 방향의 속도 변화가 된다는 얘기야. 자, 얘는 어떤 힘을 받았죠? 구심력을 받았죠. 구심력은 항상 운동 방향만 변화되고 운동 방향에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자, 이렇게 속도 변화를 갖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물선 운동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았죠? 역시 중력을 받았죠. 힘들이 바로 속도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힘들에 의해서 가속도가 나타나.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식 F는 MA라는 게 나오게 된 거지. A 대신 아까 썼던 식 볼까? A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서 힘에 의해서 속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아시겠죠? 힘에 의해서 속도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런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 아마 여기부터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보자. 자,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얘기해 보자. 자, 개념까지만, 평균 가속도 개념까지만 얘기해 주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하도록 할게요. 평균 가속도. 얘는 AVG 또는 방향을 안 쓸 때는 A바, 안글로 표현할 때는 A평 이렇게 쓰기로 할게.
우리 지난번에 속도, 평균 속도 왜 구했지? 평균 속도 왜 구했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구하기로 했지. 그렇다면 평균 가속도는 왜 구할까? 평균 가속도는 왜 구하지? 가속도가 변하기 때문이야. 가속도가 변하며 운동하는 경우. 가속도가 변하며 운동하는 경우, 가속도의 변화를 무시하고 가속도의 변화를 무시하고 전체의 속도 변화량을 전체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가속도를 평균 가속도라고 한대.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전체 속도 변화량이라고 한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얘를 기호로 나타내주면 A average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하자. 오케이?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하자. 즉 얘는 아까 주어진 상황 그대로 하면 T2-T1분의 V2-V1이라고 쓴다. 오케이? 자, 한편 순간 가속도라는 게 또 있죠. 순간 가속도는 기호로 쓸 때 A 벡터 또는 A 이렇게 쓰게 돼. 얘는 어느 한순간에 가속도를 순간 가속도라고 해. 또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것을 순간 가속도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는 A라는 값은 아주 짧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썼잖아.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써서 나타내주고, 얘는 또 동일하게 어떻게 쓰죠? 미분의 정의로서 아주 작은 델타 대신에 D로 바꿔 써주면 DT분의 DV라고 써주고 있다는 얘기야. 단위는 똑같이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의해드리고 이걸 그래프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당연히 다시 받은 18점